네, 반갑습니다. 강북 촛불행동 대표 권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촛불 국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선 청년들을 필두로 각계각층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내란숙의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되고 국무총리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시작했습니다. 한덕수가 벌써부터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 주제 수사받을 준비나 하고 국민의 처분을 기다려야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내란 공범 한덕수는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안 가결에 204표가 나왔지만 국힘당에는 내란 범죄 방탄 세력이 85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여당이라고 주장하며 총리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자들이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자들은 국정 운영 협의 상대가 아니라 당장 해체시켜야 할 내란 잔당들입니다. 이 자들이 이렇게 날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탄핵 직후 담화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정신 나간 작자 아닙니까?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룬 내란 수괴가 관저에서 편히 쉬고 있는 꼴을 우리가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즉각 체포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을 즉각 체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체 없이 특급 범죄자를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명령합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국회 현장에서 본 것은 국가의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반란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다툴 게 있습니까?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누구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헌재가 할 일은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는 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감사합니다. 네, 촛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극단 경험과 상상 소속 배우 정도훈이고 또 예술인 촛불 행동 촛불가치에 소속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촛불 시민회 서울 시민회 한 사람으로서 소속돼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한탄스럽고 답답한 이 시국에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같은 마음 담아서 개사곡을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네, 한마음으로 부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파면의 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보았던
원했던 이 순간 촛불의 꿈이 촛불의 소원 이루어질 것 같아.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 힘겹던 나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나라를 망친 사슬을 벗어 던진다. 우리에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분노와 울분을 딛고서 일어나 적폐들과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윤석열 파면 새로운 세상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촛불의 길 누구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네.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윤석열 체포 김건희 구속 반드시 윤석열 탄핵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언제 되냐만 남아있고 그것이 압도적인 민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랑 일당들은 여전히 탄핵 기각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망상에 이어 탄핵 기각 망상입니다. 하지만 이 망상증 환자들 설마 그러겠어? 라는 의문을 늘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혹여라도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야말로 광란의 칼춤이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막아 세워야 합니다. 더 강하게 쉴 틈 없이 몰아칩시다. 윤석열의 출로는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불의한 권력은 없습니다. 촛불 시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아무튼 촛불입니다. 매일 12시에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뉴스브리핑 선을 넘는 사람들 윤미향의 나비 효과가 방송됩니다. 오늘 방송은 특별히 구산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구산아라고 합니다. 네, 우리 원래 오늘 방송은 김재영님이 하시는 날인데요. 조모상을 당하셔서 장례를 치르러 부득이하게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산아님이 구세주처럼 오늘 방송을 도와주시게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1시에는 재판을 받으러 또 떠나야 되기 때문에 다음 방송까지 책임져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 재판이 요새 많이 잡혀요. 아, 이게 네, 막바지에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재판 4년째 받고 있습니다. 정말 최후의 발악을 이 사법부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잘 받고 오십시오. 네, 제가 나경원에 대한 분노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나경원 건만 지금 몇 건이 걸려 있습니까? 저도 나경원에 대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화가 납니다. 국회 사무실 들어갔다가 네.
징역형을 했어요. 네, 벌금도 아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좀 만나러 가겠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아, 저희가 국회를 지키고 국회 광장에서 촛불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진짜 나경원 우리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이 탄핵 기각이 될 거라고 진짜 망상증에 갇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믿고 있는 구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탄핵 심판 주심으로 정영식 재판관이 선임이 됐어요. 근데 이 정영식이 윤석열이 꽂아놓은 사람이잖아요. 네. 아, 판결 보니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아 정말 뭐 보수임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사셨던 분인 것 같고. 네, 언젠가 청문회에 나와서 이재용 관련해서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네, 뭐 이렇게 아, 본인의 소신을 무죄까지. 네, 확신 그래서 있게 그 드러내시더라고요. 명언을 쏟아낸 사람이에요.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거를 깨고 항소심 재판을 맡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네,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집행유예를 석방을 선고했죠? 시켜주었고 그렇죠. 구속돼 있었던 거고요. 네, 무죄라는 질문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네, 내라고 네. 한 거네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의 압박을 하는데 뇌물을 안 줄 수가 있냐 뭐 이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윤석열이 현재 재판관을 임명을 했겠죠. 윤석열을 아마 임명할 때부터 이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다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 때린 거거든요. 네, 처음에 이 사람을 임명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탄핵 국면에 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고요. 실제 뭐 그런 정황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과 아주 가까운 이종 사촌이라고 하나요? 네. 박선영, 네, 처형이죠. 처형. 그러니까 아내 언니. 네. 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을 했어요, 윤석열이. 이거는 일종의 이 정영식을 위한 뇌물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가족들, 친인척들을, 측근들을 다 거기다가 암쳐주는 거 아닙니까? 주요 요직에. 맞습니다. 일단 이 임명 자체가 계엄 직후에 이루어진 임명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었죠. 네, 12.3 내란 사태 직후에 이제 탄핵을 코앞에 둔 윤석열이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임명한 사람이 다름 아닌 탄핵 심판을 하는 현재 심판관 중에 한 명이다. 너무나 의도가 빤히 보이는 거죠. 뇌물로 실제 볼 수밖에 없고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양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런데 임명이 되고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탈출해야 될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임명될 정도로 미친 자들만 임명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박선영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비판하니까 이것을 규탄하는 의견을 막 내기 시작하고요. 국회 해산이 맞다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이런 계엄을 비호하고 동조하는 행보를 보인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진화위 위원장에 앉힌 거죠. 진화위 위원장은 군부 독재 시절에 의문사를 당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재판을 다시 하거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계엄을 옹호하는 작자를 앉혀놓으면 이 위원회도 깨겠다는 거죠. 그 윤석열 정권의 특징 아닙니까? 주요 공직자가 그 공직에 제일 안 어울리는 사람을 갖다가 꽂아놓잖아요. 맞습니다. 어디 극우 유튜버 할 것 같은 사람들만 자꾸 불렀다 오는 게 특징인 것 같고 저는 정영식이 법조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실 본인 스스로 주심을 포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건 윤석열 이 계엄령을 선포한 당사자가 본인을 임명했고 본인의 처형을 이런 요직에 지금 임명하면서 자기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심을 포기해야죠. 그래서 오늘 헌재에서 아까 기사가 났는데 6명으로도 심판이 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 말은 6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하면 이건 기각되는 거거든요. 정영식이 총대 메고 내가 기각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사실 헌재에서 기각이 되나 뭐 부결이 되나 어쨌든 헌재도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란죄 수사를 시작하면은 모두가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 법적 처벌에서 공범의 발을 들이는 순간 모조리 다 처벌 대상입니다. 국민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시킬 거예요. 네. 그래서 헌재에서 자꾸 뭔가 정파적으로 그리고 혹은 이제 윤석열을 비호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국민들이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은 헌재는 정상적인 판결을 내놓길 바래요. 범죄자가 곧 체포될 예정인데 내란 현행범이 대통령이 체포됐어요. 근데 이게 기각이 된다? 헌재가 소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개헌하면 돼요. 헌재 없애는 걸로.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이 내란의 불법성이라든지 위헌성을 다 판단해가지고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압도적인 민심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헌재가 무슨 권리로 뒤집어 엎냐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 자체도 오래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보다도 훨씬 신속하게 네. 내란 현행범이잖아요. 간단하죠. 네,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간 끌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정영식이라는 인물이 아무튼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해서 이제 검사 탄핵 당했던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했던 또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변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참 변호사 구하기 쉽지 않았나 봐요. 계속 대형 로펌들이 거절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줄을 이었는데 결국 이제 변호사가 선임은 됐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죠. 정말 자기랑 가깝거나 이런 이제 극우적 발상 하고 있지 않으면 변호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김홍일이 들어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김홍일이 또 검찰 특수통 선배예요. 네, 가장 존경하는 검사라고 했었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변호인단의 석동현 많이 다 들어보셨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임명되면서 난리 난 사람이거든요. 이 석동현은 정광훈 목사를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유명했던 말이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러면서 식민 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성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냐. 일본의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 이런 망언을 했던 자가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됐을 때 우리가 신랄하게 한번 비판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윤석열의 변호사로 마지막 종말을 구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란을 사실 변호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내란 동조나 가짜뉴스 유포나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나요? 당연히 해당되죠. 그러니까 내란을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이 논리 그리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으로는 해악에 해당하지 않는가. 댓글도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내란을 옹호하는 댓글들 다 모조리 처벌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차기 내란 세력들 아닙니까? 반민주주의 세력들 아니에요? 반국가 세력, 반헌법 세력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다 모조리 다 엄벌에 처해야 이 정치가 정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표 변호인이 어쨌건 김홍일 검찰 특수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검찰이 이 내란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쥐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검찰 출신 핵심 인사를 대표 변호인으로 앉힌다. 이거는 검찰과 손발을 맞추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 독재 정권이니까요. 네. 여전히 검찰을 이용해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윤석열은 계속 출석 거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박은정 박은정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체포 소환에 불응한 거다라고 보여져도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명백하지 않습니까? 당장 체포해야죠. 근데 검찰이 체포하려고 한다는 거죠. 검찰은 손을 떼야 됩니다. 지금 검찰 얘기 먼저 해보면 검찰 내부는 이미 계엄을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었고 이 계엄 공모했다는 정황이 어제 소개해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이 방첩사 1처장에게 이 계엄 직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그들이 진행할 것이다. 적극 지원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도 이 과정에서 계엄 관련 업무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계엄 정국이 시작이 되면은
뭐 선관이라든지 압수수색한 것들, 그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을 윤석열 입맛에 맞게 재판을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항의해서 나온 사람인 류혁이라는 법무부 감찰관 아닙니까? 이분이 비상계엄 터지자마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이거 계엄회의입니까? 그럼 못한다 하면서 그날 사표 던지고 나와서 하신 얘기예요. 이거 내란이라고. 네. 근데 이 내란에 법무부가 왜 긴급회의를 벌입니까? 같이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리고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검찰도 다 동원됐었다는 거예요. 국정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와서 다 모르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은 수사할 권한도 자격도 없습니다. 이거 다 불법입니다 지금 이거. 네, 애초에 이런 수사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검찰이 깊숙이 개입하려고 하는 것도 불법이죠. 굉장히 불법적이고 네. 사실 이전에 검찰이 해왔던 행태들을 보면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신뢰할 수도 없고 수사 권한도 없기 때문에 검찰은 손을 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드러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검찰이 이 내란과 비상계엄의 한 축으로 그렇죠. 주되게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사실 같이 수사당하고 심판당해야 할 대상인데 어디서 내란 수사 전체를 자기들이 틀어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황당합니다. 지금 검찰이 보이고 있는 행보를 보면은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신병 확보했죠. 네. 윤석열 출석 요구서 계속 전달하면서 검찰이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인영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곽종근, 이진우, 박안수 핵심 군 인물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이 핵심 인물들을 소나귀에 넣고 무마시키겠다.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거죠. 그런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개헌 문건에 대해서도 이번 개헌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검찰은 수사에서 손 떼고 해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우리가 공수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공수처가 지금 당장 검찰의 이 불법적인 행태들, 이거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수사 권한도 없는데 수사하는데. 그럼 빠르게 검찰을 치고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수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경찰 국수본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이제 엄격하게 다룰 수 있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이 어쨌든 의지를 더 내야 된다, 속도를 내야 되고, 그리고 공수처와 협력해서 공수처가 기소를 담당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조수사본부가 꾸려져 있잖아요. 만약에 공수처가 어려우면 특검 통과시켜서 빨리 특검 꾸리는 게 맞죠. 네,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검찰에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이 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입니다. 여론. 국민들이 검찰이 수사에서 손 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담을 맞습니다. 느끼게 해야 됩니다. 지금 어제 헌재를 압박하는 거, 그리고 네. 이 검찰을 손떼게 하는 거, 이것도 다 국민들의 결국 역할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청 앞에서 집회하자 이런 의견들도 지금 저희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국힘당이 좀 개판이 났는데 그 와중에도 살아날 구멍을 찾아 윤석열이랑 똑같은 지금 내란 잔당들이에요. 윤석열이 탄핵 기각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국힘당 안에도 그런 사람들 지금 득실합니다. 그런 사람 85명이 탄핵 부결시키려고 반대를 던진 거죠. 근데 국힘당 안에서도 지금 이 전국 수습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몇 가지 좀 그 움직임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권성동 얘기 먼저 해볼까요? 네. 권성동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지금 이게 3명이 여당 야당에서 추천되지 않았습니까? 헌재? 이 재판관 3명의 임명은 한덕수가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헌재가 그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면서 반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거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헛소리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할을 하라고 앉혀놓은 게 아니죠. 지금 임시 방편으로 권한대행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권한을 다 쓸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건 맞습니다. 권성동의 말이 맞아요. 그럼 만약에 그것도 맞다면 거부권도 행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국힘당은 뭐라고 합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중앙일보 뭐 조중동도 계속 거부권 행사하라고 거의 주문에 막 외우고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한테 유일한 대로 법을 완전히 불법적으로 해석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자들은 반성을 모릅니다. 내란 일당 공범들로 해체시켜야 돼요. 지금도 전 저렇게 살아서 버젓이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을 저희가 내란 공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권성동도 그렇고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였다고 하는 막말을 내뱉은 윤상현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는데 그 국회를 해산하려고 한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유지시키고 대통령직을 유지시켜준 자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국 수습은커녕 국회의원으로서 존재할 자격이 없어요. 다 잘라버려야 돼요. 맞아요. 참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국힘당이 국회에 들어간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당시 그 계엄 해제를 선포하려고 했을 때, 의결하려고 했을 때 거기 들어간 국힘당 의원 중에 윤석열과 내통한 자가 있지 않았냐라는 의문이 있었죠. 왜냐하면 공수부대가 국회 안에 본회의장 안 현장의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윤석열이 지금 150명 모이지 않았다는데 왜 해산을 못 시켜 문 부시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정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되게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는데 오마이뉴스 보도입니다. 신동욱 서초 의원일 거예요. 네. 신동욱이 당시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표결에는 참여를 안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 PD수첩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신성범, 박수민, 주진우, 신동욱 이렇게 4명이 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계엄 해제한 표결 15분 전인데 이 당시에 추경호가 문자를 그 의원들한테 보내면서 당사로 와라 여기로 와라 저기로 와라 하면서 다 혼돈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날 18명의 의원이 국힘당 18명의 의원이 참여를 해요. 표결에. 그래서 해제가 되죠. 근데 이 시기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4일 12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던 그 시점에 추경호가 우원식한테 전화를 해서 12시 29분부터 38분 요 사이 10분 동안 전화를 해서 의결 시간을 미뤄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대죠. 네. 이거는 누군가가 국회의장 안에서 본회의장 안에서 정보를 빼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지금 지명되는 게 국회에는 있었지만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신동우 등등 이런 사람들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은요. 계엄 해제가 되질 않길 바란 거예요. 계엄이 성공하길 바란 정당이기 때문에 내란 공범이고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 해산 청구 사유 아닙니까? 네,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실제하고 역할을 한 거잖아요. 부여된 걸로 보여요. 추경호도 그렇고 신동욱도 그렇고. 다 이전에 논의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수사해야 하고 처벌해야 된다.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한 거죠. 네. 자, 국힘당은 해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될 거고요. 지금 뭐 국힘당 탈당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근데 아무튼 국힘당의 이러한 최후의 발악을 보고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행보를 보면은 정말 제2의 계엄뿐만이 아니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 보니까 YTN 사장이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팩트체크를 하라. 대통령 언급도 있지 않았냐. 이런 지시를 아주 국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헌재의 주심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고 언론도 동원하고 검찰도 동원해서 이 국면을 반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전체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충분히 의심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압박을 해야 되는 또 국면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정보죠. 정보사가 나서서 암살을 하려고 했었던 그 정황, 그거와 관련된
그 제보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제보입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인민군복 제작을 저희도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3개월 전에 모 업체에다가 HID 정보사에서 인민국 제작을 의뢰했고 계엄 3주 전에 이게 납품이 완료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3주 전. 네, 실제 인민복 제작을 의뢰했고 이미 그건 3개월 전에 그리고 계엄 3주 전에 도착했다라는 제보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거죠. 정보사의 정모대령이라는 이 사람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공작을 잘하는 인원 15명을 선발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일도 있었고요. 네, 또 다른 그 간부에게도 같은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작자라는 인원을 선발해서 뭔가 모종의 공작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업체에 제작했다는 이 북한 군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 작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문상호랑 노상원이라는 정보사 전 사령관, 이 사람이 이 전체 작전을 진두지휘한 거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은 12월 1일 계엄 선포 이틀 전에 식당에서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계엄 얘기를 먼저 나눴다는 거예요. 계엄 선포가 안 되기를 바라지만 만약 선포되면 당연히 장관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올 것이다.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미 계엄이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상원 이 사람은 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이제 체포되기 전에 저렇게 인터뷰를 하고 간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선관위부터 제일 먼저 투입 지시를 했겠어. 어떤 계엄이나 이런 것이 걸리면 선관위를 폭파하거나 서버 아니면 서버를 들고 뛰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이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선관위를 가서 지키고 있으라고 했겠지. 여론을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진정성 있게 해도 도대체가 여론도 이게 실제 여론인지 조작하는 여론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다. 윤석열이 하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네, 다 망상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론을 그게 어려워요? 그냥 옆 사람한테 물어봐도 여론인데 윤석열을 응원하는 그 지지 부대 안으로만 윤석열을 계속 던져 넣으니까 나를 이렇게 응원하고 화환도 다 보내주고 막 다 좋아하는데 여론은 왜 이렇게 나와? 지지율은 왜 이 모양이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0.73% 이길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길 판이었는데 이거 뭐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망상증 환자들이 군 요직에도 저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러니까 전쟁 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들 지금. 국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일절 듣지도 못하고 다 통제당한 것 같아. 어쨌든 노상원과 윤석열의 생각이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김건희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이 노상원이라는 자가 육사를 수석 입학하고 진급도 엄청 빨랐던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엘리트 군인이었더라고요. 진짜 이 나라 엘리트들은 이렇게 망가져도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식만 머리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지 상관한테 아부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것만 가장 빠른 사람들이 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군대 요직도 다 자리를 차지하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문상호랑 노상원 바로 체포를 했죠. 경찰에서. 근데 검찰이 풀어줬어요. 네, 경찰에는 현직 군인을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경찰도 현직 군인에 대해서 내란죄에 관련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군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이 정보사가 계엄 국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김건희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퇴역 군인들, 이 오비 군인의 핵심 인물이 정보사 오비 이 노상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물이 실제 계엄 국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현역 군인도 아니잖아요. 나라의 군대 안보 체계가 이따위로 사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문상호 이자는 국회 나와서도 뻔뻔하게 처음에 거짓말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보를 확실히 쥐고 있다는 게 점점 드러나니까 동공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하나 실토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상호뿐만 아니라 군대 지금 요직들 다 자기 몰랐다, TV 보고 알았다 했다가 지금 다 위증한 거예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돼 있고요. 뭐 자기만 책임을 지고 부하는 잘못이 없다 이런 거 떠드는 작자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네, 아주 눈물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정보가 또 공개가 됐어요. 김용남이 인터뷰를 하면서 미8군 평택 컴프리스에 있는 미8군이 계엄군을 막기 위해서 서울로 출동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미국 측 인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미국 측 인사랑 소통하십니까? 가끔 하죠. 오. 12월 3일 날 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네? 평택에 있는 미8군에서 출동 준비를 했었다는 거예요. 미8군이 서울로 올라올 준비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엄을 진압하기 위해. 상황 정리를 위해서. 네. 저는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이라면 사실 우리나라의 주요 정치인들은 발끈해야 되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계엄이 터지든 말든 미군이 왜 진압을 하러 들어옵니까? 미군이 내정 우리나라 간섭이죠. 사람이에요? 국민들이 해결해야죠. 그 나라 국민, 자국의 국민들이 이 사안을 정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명백한 내정 간섭 아닙니까? 항의를 해야 되는 것도 모자라서 미군이 우리 도와주려고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랑하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저거 자체가 제정신입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 간섭 의사가 계속해서 표명이 되고 있기도 해요. 너무 노골적이죠. 대놓고 무슨 우리나라가 식민지냐고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2차 계엄 선언이 있을 시에 워싱턴이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손을 대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2차 계엄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시사한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내정 간섭 가능성을 미국 전문가를 입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고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여러 방면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들을 뿌리고 있거든요. 김어준 씨, 그리고 김용남, 그리고 뭐 브래드 셔먼, 빅터 차 등등등 해서 미국과 관련된 모든 공작원들이 지금 총동원돼서 제보를 막 던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 이게 핵심이죠. 미국이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뭐 민주주의를 지켜주려고, 계엄군을 막아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다? 이거 다 개뻥입니다. 왜 개뻥이냐면 이 정도의 정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실도 도청하던 나라인데 지난 3월부터 계엄 준비를 했었다는 정황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전화통화 돌린 것만 확인해도 그거 도청 안 하고 있었겠어요? 계엄 준비하고 있었던 거 미국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계엄을 일으키는 왜 못 막았냐? 안 막은 거죠. 계엄이 성공하길 가장 바라고 있었던 나라는 미국 아닙니까? 네, 내란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정보를 수집해 놓고도 방치하고 묵인하고 있었다. 이게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나라인데 왜 안 막았냐고요. 그거부터 물어봐야죠. 그러면. 네, 애초에 그거부터 따져야 하고 뭐 막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한미 대사가 대통령을 만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한미연합사령관이라든지 이런 군 체계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움직이는 것을 애초에 막을 수도 있죠. 그런 작전권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방치됐던 게 맞고 이게 국민들의 정말 막대한 저항으로 크나큰 저항으로 계엄이 진압되는 국면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미국이 계엄은 오판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미국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뒤늦게 막 소리 높여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확합니다. 미국은 지금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어요. 이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을 미국이 몰랐을 수가 있습니까? 공수부대를 움직였고 만약에 정말로 이 계엄을 막고자 했다면은 명령을 하면 됩니다. 이거 절대 출동 안 된다. 윤석열이 아무리 미친 자라고 해도 미국의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서 상태를 알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상또라이더라도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미쳐서 날렸다라고 친다고 해도 미국이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든 공작원을 다
총출동시켜서 제보를 한다는 거는 미국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미국에게도 책임을 묻거나 이런 형국으로 흘러갈까봐 아니야 우리는 미팔군도 보내려고 했어. 계엄을 저지하려고 했어. 내가 경고했잖아. 윤석열을 말리려고 했어. 이런 알리바이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미국 검은머리 미국인이나 미국 간첩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무슨 미국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얘기해주는 게 아니야. 김용남처럼. 김용남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정보원한테 들었다고. 미국 사람이 와서 얘기한 거 아닐걸요?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걸려서 김용남의 입으로 떠들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계엄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5.18 민중항쟁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군부 독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항공모함 코럴시오호를 등장시켰다고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매우 반겼지만 알고 보니까 전두환이 진압을 실패했을 시 대신해서 광주 시민들을 진압할 용도였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의 승인이 없었다면은 이 특수부대들, 계엄군들을 광주에 투입할 수 없었다는 것도 이미 드러난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계엄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한국 국민의 강한 인식이, 역사적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런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부랴부랴 사태를 좀 이제 무마하려고 시도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 미국의 역사학자인 브루스 커밍스 씨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언제나 한국에서 친일 성향의 지도자를 원했고 윤석열이 정말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겁니다.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해 왔고 그거 외에 바이든이 지금 성명 내놓은 걸 본 게 없다. 지금 계엄령 규탄하는 말도 공식적으로 안 하지 않느냐. 본인이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속이 빤히 보이는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손을 떼라. 내정 간섭을 그만둬라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정치인들이 나와서 미국이 우리 도와주려고 했다고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미국은 내정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줬다. 나아가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미국이 정말,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잘못된 판단인 거죠. 네. 미국은 윤석열의 내란을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지금 무마하려고 나선 거고요. 지금 이후에 나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애초에 왜 이것을 무마했는가 그 원점부터 따지고 들어야 된다. 미국에 대해서 환상을 갖거나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는 나라예요. 미국의 이익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만들고 한국이 거기에 발판이 되는 것뿐이에요. 더 관심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준다? 이런 환상은 우리가 이제 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와중에 이런 보도를 보십시오. 미국에서 입장을 냈어요.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였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북한이 지금 여기에 전쟁에 참여하는 거는 확전이 되는 거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자료를 냈거든요. 이게 증거다라고 하면서 증거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이랑 전투에서 사망한 사진이다. 저기 가운데 일렬로 있는 저게 북한군의 시체라는 겁니다.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이 사진만 보여주면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는 거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것을 주장하려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신빙성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진으로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병사들에게서는 북한군을 만난 적이 없다. 북한군을 찾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미국이 교전은 일어나진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미국 국방부가 이걸 인정하고 나선 거예요. 첫 교전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겠습니까? 여전히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설, 가짜 뉴스를 뿌려대면서 전쟁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랑 한덕수가 제일 먼저 통화한 이유도 그거겠죠. 전쟁 계엄, 전쟁 상황을 포기를 안 했습니다. 바이든도 미국도 윤석열도.
네, 그리고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게 현 정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덕수도 그렇고 미국도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정국을 안정되게 수습해야 된다. 불안정한 정국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탄핵과 파면 정국에서 이 북한의 도발 정국으로 바꿔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한덕수라든지 국힘당과 협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국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 여론전의 일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명태균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선 넘사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선을 넘는 사람들 저희 둘이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브릿지 없이 갈게요. 자, 반갑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선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진짜. 야, 진짜로 내란으로 선을 넘냐? 아, 정말 미쳐버리겠네, 진짜. 진짜 선을 넘어버렸어. 진짜 선을 이렇게 넘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네, 선넘사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아까 앞에 명태균 얘기하려고 했는데 명태균 얘기 간단하게 하면 뭐 더 나온 얘기는 없어요. 일단 명태균 핸드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확보된 데서 녹취가 더 나올 거다. 윤석열이 직접 통한 네. 녹취. 이 얘기가 나오겠다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한테 시켜서 김영선을 공천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녹취가 있다는 겁니다. 조만간 공개되겠다라고 하는데 윤상현이 이렇게 내란 공범을 자처하면서 열심히 싸우는 이유가 이겁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검찰이 명태균 관련 정보를 계속 흘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의 내용을 보면은 이 친윤 인사들이 개입된 정황에 관한 정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계속 시켜주는 것 같아요. 너 딴 생각하지 마. 지금 이 명태균 폰 터지는 거, 윤석열 탄핵 막는 거 다 한계야. 우리랑 같이 움직여야 돼. 이런 인지를 검찰을 통해서 시켜주는 게 아닌가. 윤상현, 홍준표 모두 윤석열 내란 옹호의 선봉대, 네. 친위 부대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거든요 지금. 네. 뭐 오세훈은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또 명태균이 오세훈 2번이나 만났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나 봐요. 어쩌려고 지금 자기는 대권 주자 같은 거를 꿈꾸고 계세요. 넌 끝났어, 세훈아. 네, 어디선가 또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명태균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조중동 돋보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예, 조중동도 지금 뭐 갈팡질팡 막 윤석열 욕했다가 막 이재명 욕했다가 막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네, 완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띄워주시죠. 네, 조중동 여러 사설과 칼럼이 많았었는데 정말 분노스러운 사설이 있어서 중앙일보 사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8년 만에 또 대통령 탄핵, 87년 체제 극복이 절실하다. 와, 갑자기 왜 87년 체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이게 87년 내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개헌무새 나올 넘겨주십시오. 줄 알았어요. 개헌무새. 넘겨주십시오. 네, 대통령 탄핵의 비극이 8년 만에 또 벌어졌다. 이게 우리 국민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반긴 일인데 윤석열이 당선된 게 중앙일보로부터는 비극이에요. 네, 중앙일보에게는 굉장히 비극이었나 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이거. 네, 뭐 합당한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윤석열의 탄핵이 대화와 타협은 도외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국정 스타일이 초래한 재앙이었다라고 탄핵의 사유를 굉장히 축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왜 탄핵당했습니까? 내란이라니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내란이 결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계여서 탄핵을 당한 거예요. 근데 무슨 국정 운영 스타일에 어떤 일방적 스타일 때문에 개인의 탄핵당한 기질, 것처럼 뭐 성격, 성향 이런 문제로 국한시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정신 이상자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교묘한 시도인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거시적으로 보면 도대체 얼마나 거시적으로 봐야 87년까지 거슬러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87년 헌법체제가 성립한 이래 8명이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퇴임 때 성공한 평가를 받은 경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뭐 줄줄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의 대통령이 죄다 불행한 퇴임을 맞은 이 사실을 보았을 때 권력 시스템에 대한 대통령의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결론을 가능케 맞아, 한다. 정확해요. 구조적 결함이 있죠. 친일 매국노들 청산이 안 되는 이 구조적 결함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 흘러가야 자연스러운 사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딴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네, 근데 저는 일단 구조적 결함으로 이 문제를 돌린다는 것도 너무 황당해요. 윤석열이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탄핵을 당하는 건데 87년 헌법 체제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87년 헌법 체제에 문제는 없지만 구조적 결함은 저는 동의하는 거는 조중동 같은 적폐 언론들이 청산되지 않았고 국힘당 같은 내란 장당들이 여전히 정당인 척하면서 정치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 결함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윤석열 같은 괴물들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구조적 결함의 일부인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헌법의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한국은 왜 성공한 대통령을 가질 수 없는가? 진짜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의 보수 정권이 되면은 늘 저렇게 불법을 일삼으면서 살까? 그런 거에 대한 사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국에 왜 이런 내란 대통령이 탄생했는가? 돌아가면 조중동이 내란 대통령을 니네가 세운 거잖아. 아닙니까? 이 언론 적폐들이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가 너무 화를 번갈아 가면서 내고 있어가지고. 저 진짜 닥쳐볼게요. 너무 아주 문장별로 화가 나네. 진짜 조중동 내가. 카메라 잡아주시는데 굉장히 현란했어요, 방금. 네.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을 지적한다. 우리의 권력 구조는 완벽한 승자 독식이다. 대통령제가 일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제 때문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건가요? 민주당과 국힘당의 지역구 득표율 격차가 5% 정도에 불과했는데 승자 독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석수를 너무 많이 가져가서 이게 성공한 대통령을 가질 수 없는 배경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선거 제도를 아예 부정하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의 부정선거 세력이에요. 망상증 환자들.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 탄핵 잘했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애초에 대통령제를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흘러가 버렸어요.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구석기 세대로 돌아가자. 다 같이 돌 깨면서 살자고요. 농사 지으면서. 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후에 이 윤석열 등에게 엄정한 처벌을 묻고 책임을 묻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오직 심판에만 매몰되거나 차기 대선에만 집착하면 대통령의 비극은 계속 되풀이 될 것이다. 차기 대선에 집착하는 거 지금 국힘당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이 집착하고 있어요. 대선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윤상현 아니에요? 윤상현? 다음 정권 꼭 찾아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 누군데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에 매몰되는 게 뭡니까? 심판해야 되면 심판하고 넘어가는 거죠. 대통령의 비극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탄핵당하면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에겐 좋은 일이라니까요. 네, 그러면서 87년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랜드 플랜을 모색하기 바란다. 네, 그러면서 의회 쪽에 무게를 주는 이 내각제 개헌에 대한 구상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가서 사세요. 거기 내각제니까. 그러니까 이 내각제 얘기를 끊임없이 꺼내는 이유가 뭘까? 국민의 이 폭발하는 주권 의식을 억누르고 투표하면은 지니까. 네, 양당 내각제로 완전히 고착화시키겠다. 국민들한테 자기가 지지를 받을 보수 세력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이제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전 그런 생각도 했어요. 대선 후보가 없구나. 그러니까 차기는 당연하고 예리하네요. 차차기도 우리도 생각해보면 이제 사람이 없지. 네, 국힘당 쪽에 후보가 없잖아요. 없죠. 누가 나와서 이길 수 있겠어요. 지금 한동훈 지지율이 9%? 아니 윤석열 11%인데 한동훈 9%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내란번보다도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게 진짜 큰 이유겠다.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거기 시궁창이야. 더 나올 쓰레기통도 탈탈 털어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썼기 때문에 더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윤석열이 영입해 왔는데 내란을 끌어왔는데 얘네도 안 되고 내란까지 일으켰어. 더 이상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각제를 지금 밀어붙이는 게 그러네요. 아닌가 좀 싶고요. 네, 여기 뒤에 뭐 내용 쭉쭉 나오는데 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네, 이것도 넘겨주시고요. 이제 헌재 압박하는 내용이고 하나 마지막으로는 한덕수한테 거부권 행사하라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 중에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많으니까 거부권 행사하라고 막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민주당 탓을 합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하면서 그동안 이 민주당이 여야 갈등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전국 혼란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이런 것들이 내란 옹호죄 같은 걸로 처벌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전국 혼란은
대통령이 갑자기 45년 만에 계엄을 때려서 그래. 국민에게 총을 겨눠서 전국이 혼란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민주당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었습니까? 무슨 혼란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습니까? 윤석열이 주장한 거랑 똑같은 걸 주장하고 있어요. 내란 수계가 주장하는 계엄의 명분, 사유를 언론이 똑같이 받아서 쓰고 있는 거, 이게 내란 선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긴급 체포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국가 자원을 이용해서 자기 잔당들한테 계속해서 내란을 선동하니까 이 잔당들이 같이 비판하는 척하면서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조정동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험한 데다 끝났네요. 아주 진짜 아주 적을 박제해 놓으세요. 저거 내란 선동죄로 처벌해야 되니까. 네, 87년 어쩌고 하면서 민주주의적인 척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반헌법입니다. 반헌법. 네. 반민주 글이었습니다. 자, 선을 넘는 사람들은 추적, 윤건희, 범죄 시간이 있는데요. 김건희 얘기 요즘에 진짜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근데 종종 저희가 등장하긴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김건희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건희가 진짜 내란 수계예요. 네. 계엄이 사실상 시작이자 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계엄을 선포했냐 그 배경을 살펴보면 김건희 특검이 표결에 넘어가고 이제 또 정치적 위기에 내몰려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명태균이 공천 개입했다는 거 다 밝혀지고 드러나고요. 있었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 60% 이상이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 계엄을 선포했다. 이게 보수 언론 매체인 데일리한 여론조사 결과예요. 그러니까 60%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실제 계엄이 끝날 때 그 국면도 보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마자 수방사 이 무장 병력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딥니까?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시각 윤석열은 집무실과 합참의 지하 벙커를 오가면서 이제 계엄을 막 진두지휘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남동 관저에는 김건희만 있었는데 왜 무장 병력이 제일 먼저 관저로 달려갔냐는 말입니다. 김건희가 대통령이니까. 네, 김건희가 이 내란의 실제 지휘자이고 진짜 책임자, 진짜 수기이기 때문에 제1번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12월 15일 여론조사 그 결과에 따르면은 윤석열 체포 여론이 지금 80% 가까이 달하는데 김건희가 비상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이 무려 84%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81%가 넘어가요. 야, 이 정도면 남북 정상회담 그 합의 수준이에요? 진짜. 아니 80 몇 프로 넘은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에서 80 몇 프로 넘은 정책은 남북 정상회담 찬성밖에 없어. 그동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한 70% 이상은 넘는 거 봤는데 지금 어쨌건 김건희가 내란의 실제 배우라고 보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국민은 이미 내란 공범으로 김건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검찰도 경찰도 김건희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좀 우려스러운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지금 국회에서 김어준 씨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계엄 이후에 개헌을 통해서 김건희를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장기 집권 플랜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2025년에. 근데 이제 이런 우려를 국민들이 아주 초창기부터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김건희가 이 윤석열 정권의 실세구나 이걸 파악하고 나서부터는 김건희가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이 설마 대통령까지 꿈꾸겠어. 그거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야 이랬는데 개헌 국면이 되니까 이게 실제 이런 이야기와 논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심으로 생각했다는 거. 네, 그래서 그 여러 징후들을 다시 한번 톱합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PPT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게 그 짤인데 움직이는 짤인데 나가. 네, PPT에 네 싫으니까 사진으로 실려버렸네요. 김건희가 윤석열을 답답해하면서 뭐 먹고 있는 윤석열을 아니 나가라니까 나가. 이렇게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생각하기에 윤석열이 너무 답답한 거죠. 내가 대통령을 해도 얘보다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하고 있었다는 걸 영업시 드러낸 거예요. 전 국민이 하는 생각. 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또 이제 바이든과 사진을 찍었는데 김건희가 이렇게 바이든과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으면서 영부인의 행보라기보다는
어떤 전국 운영의 핵심 인물로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이게 2023년도 1월 사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 기억난다. 네, 서문시장 간 거. 맞습니다. 서문시장에 가가지고 왜 자기가 혼자 돌아다니냐고 막 그랬었죠. 선거 맞습니다. 나오려고 하냐고. 윤석열과 같이 한 일정이 아니라 김건희 단독 일정이었어요. 근데 핵심 보수 지지 기반인 대구를 방문해서 시장을 방문해서 어묵을 먹었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흔히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이 그렇죠. 하는 전통적인 행보 아니겠습니까? 아주 클리셰죠. 네, 그리고 MBC 당시 뉴스 보도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들이 김건희를 연호하면서 마치 분위기가 선거 유세 현장을 방불케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도 김건희가 차기 정권을 노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자연스럽게 연착륙시켜놓고 이어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다들 기억하시는 내용일 텐데 내가 정권 잡으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정권이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고 또 한 장 넘겨주시면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는 건데 실제 미국에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예요. NED를 찾아서 수잔 솔티라고 하는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뭘 얘기했냐면 우리 정부라고 표현을 해요. 김건희가.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치 김건희와 윤석열의 공동 정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나서겠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네. 이 장면도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저런 대북 이제 행보를 그렇죠. 네, 노골적으로 펼친다. 김건희 단독으로 이상하다. 이런 얘기 많았었죠.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마포대교 불시 순찰건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김건희는 자기는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란의 수괴는 김건희죠. 네, 그리고 이 계엄 선포가 김건희를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더 그쵸. 밝혀내야 되지만 네. 그런 증언이 지금 있는 이런 거니까요. 황당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김건희 지금 체포하고 빨리 통신 수단 이런 거 박탈해야 된다는 주장 나오고 있는데 시급합니다. 핸드폰부터 뺐던지 아니면 핸드폰 못 뺏어서 압수를 못 하잖아요. 그냥 그 주변에 통신망 다 끊어버려요. 그냥 전화 못 하게. 네, 그리고 이 내란 건만 아니라 김건희 범죄 건만 보더라도 구속해야 되는 특급 범죄자예요. 네,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네, 특급 범죄자라고 하는 거를 잊게 네. 되는데 내란 범으로 긴급 체포만이 아니라 특급 범죄자 건으로 긴급 구속해야 됩니다. 네, 범죄 새로운 이슈들 몇 가지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의 추가 진술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범으로 기소돼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 씨의 그 카톡 메시지가 12월 10일에 추가로 드러난 건데요. 해당 사건의 본격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 김 씨가 자기 지인에게 도이치는 권오수와 윤석열 마누라 김건희 내 선배의 합작품인 것 같다. 이런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열이 받아 있는 상태예요. 이때. 너무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간결하게 정리를 해줬잖아요. 권오수, 윤석열 마누라 김건희, 내 선배 2차 주포. 이놈들의 합작품이다.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구속됐어. 맞습니다. 한 명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를 못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정보를 받고 주변에 큰손에게 또 권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큰손 무슨 할아버지한테 또 권유를 해주었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막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큰손 투자자가. 네. 그때의 김건희는 다량의 주식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수억 원의 차익을 걷어가지고 네. 탈출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손해를 받겠죠. 그러면서 이 김 씨가 하는 말이 아주 치가 떨린다. 내가 당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제보한 건가 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아무튼 이 사람은 피해자구만. 네, 추가 진술이 나왔으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네, 반드시 구속해야 합니다. 네. 네, 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종묘 차담에 아, 이거 우리가 다루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어요. 네, 김건희 여사와 일행이 9월 3일 날 종묘 망묘로에서 외부 인사를
초대해가지고 차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종묘는 국가 주요 사적이기 때문에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명백히 규정 위반이고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근데 9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관람이 안 되는 휴관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망묘류가 원래 평소에도 일반인 출입이 안 되는 곳이래요. 근데 일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차담회를 했다는 거죠. 네. 9월 3일에. 이거 여기에다가 인근 궁궐에서 가구를 다 옮겨와가지고 세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왕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김건희 싶은 거 다 하고 왕국이에요.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담회가 그 김건희 대통령 만드는 프로젝트 회의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밝혀내야 합니다. 계엄회의한 걸 수도 있어요. 이거 종교인들이랑 같이 모임한 거라면서요. 한 4명이. 맞습니다. 그럼 뭐 아니면 구술했거나 아니면은 사주를 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궁궐에 있는 문화재들을 옮겨와서 그걸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반납도 안 했어. 놓고 갔어. 나라를 정말 이렇게 법도 뭐 제도도 뭐 하나 지키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 권력만 사유화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 유산을 사유화하고 있어요. 이 집권 줄 알아 지금 이 나라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을 만찬의 장소로 써가지고 맞아.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하냐? 국가 재산, 국가 문화유산, 국가 기관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제 왕국 그 군주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국민의 네.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진짜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인간들을 무더기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자, 그다음. 네, 그리고 김건희가 보수 유튜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한동훈을 낙선시켜달라, 한동훈을 죽여달라라고 요청을.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걸 왕이니까. 왕이 아니면 이런 생각해요? 능지 처참하라. 한동훈을 불러들여라. 니제를 네가 알렸다. 처단하라. 왕인 줄 알아. 왕인 줄 아는 게 아니라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개입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 보수 유튜버가 윤석열이 검찰총장 잘한다 이렇게 옹호하는 내용을 했더니 김건희가 슈퍼챗을 쐈대요. 직접? 네, 직접 슈퍼챗을 쏘고 그 다음에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종종 정치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물었고 조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가 그 명리학자 유튜브도 찾아봐가지고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나중에 압수수색해서 핸드폰을 뺐잖아요. 알고리즘 공개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알고리즘 쭉 한번 캡처해서 검찰에서, 검찰이 수사 안 되지. 경찰이 수사하면서 그거 알고리즘 검색한 거 공개하면은 정말 수준이 처참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네, 맹호님이 계속 알고리즘 공개해야 된다. 그 시청 기록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이런 무조건이죠. 거 공개해야 합니다. 무조건이죠. 한번 보고 싶네요.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글 유튜브를 이렇게 시청했으면 이 모양이 됩니까? 핸드폰을 압수해야 되는 거는 통화 목록을 확보하려고도 있는데 이 사람도 유튜브 좀 끊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우리한테 좋은 말 해주면 슈퍼챗 쏘고 연락하고 이게 지금 김건희가 하루 종일 하는 네. 일인가 봐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그냥 짧게만 좀 다룰게요. 외신에서 그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라고 하는 일간지인데 김건희를 한국의 레이디 맥베스, 마리 앙뚜아네트로 네, 비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마이클 잭슨처럼 과도한 성형 수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다고 해요. 이게 지금 무슨 국가 망신입니까? 이걸 엉망진창이에요. 종종 예전에도 박근혜도 그랬었는데 박근혜 탄핵 당시에 박근혜가 여성이라는 여성성을 공격하는 거는 여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김건희 특검과 김건희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신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어디죠 거기 호텔 라마다 르네상스를 출입하면서 접대부로 활동했다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여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보십시오. 김건희가 여성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레이디 맥베스,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 거잖아요. 여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김건희고, 그래서 김건희를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네, 그냥, 그리고
뭐 여성이고 이런 걸 둘째치고 그냥 범죄자여서 범죄 사실을 말하는 것을 여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박근혜 때도 그런 논리가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지금은 당연히 이제 다 자정이 돼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김건희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초창기에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너무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런 것도 이제 나오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일간지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의 계엄령이 그 김건희를 기소하기 위한 4번째 투표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걸 집중하면서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걸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과 외신은 내란의 진짜 배우가 김건희라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화면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지금 김건희의 출신 모교인 명일여고에서 김건희가 부끄럽다. 이런 대자보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대자보가 붙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네, 너 즉각 퇴진해라. 시간을 지체해봤자 늘어나는 것은 임기가 아니라 역사다. 우리의 의지는 커지는 불꽃임을 이제 직시하라. 그리고 김건희 때문에 명일의 이름이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촛불의 흐름을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4.19 혁명 흐름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 되거나 더 윤석열, 김건희가 저렇게 계속 날뛰는 게 멈추지 않는다면 초등학생도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지금 10대, 20대, 30대 굉장히 젊은 이들이 주축으로 네. 항쟁의 주축으로 나서고 있고 제가 국회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박근혜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시간에 국회로 직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사진 보면 왕자 그려졌던 그 항공사진 국회 대로 위주로 이렇게 조명을 해주었는데 여의도 공원에도 완전히 사람들 그 여의도 길가까지도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 판단의 기준인데 저희 둘째 언니가 절대 촛불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나왔더라고. 아니 저희 말은 사촌 동생도 나왔어요. 그 말은 전 국민이 다 나왔다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 중에 딱 한 명 또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부결되면 나갈라 그랬어. 부결되면 나까지 나가야겠네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국민들의 이 민심을 계속 이런 식으로 국힘당과 내란 일당들이 조롱하고 기만하고 살아날 꼼수들을 부린다? 안 나왔던 국민들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을 뿐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 국민분들이 다 자기의 선을 정하셨더라고요. 제 사촌 동생도 나왔는데 국힘당이 표결에 불참한 걸 보고 너무 열이 받아서 이건 아니다고 바로 뛰쳐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이 분노의 한계선 기준이 있는 거죠. 네. 이때가 되면 나도 나가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일 때 나가고 부결할 때 나가고 만약에 지난주에 부결했으면 더 나왔을 거고요. 지금 여기 기로는 여기죠. 헌재에서 기각되면 더 나옵니다. 맞습니다. 헌재가 불탈 거예요. 기각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은 무조건 심판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탄핵 당하게 돼 있다고요. 자, 그래서 승리를 믿고 국민들과 함께 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재판받으러 가겠고요. 이어서 윤미향의 나비효과 구산아님과 윤미향 대표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해주세요. 천년 역사 많이 지켜 싸워왔네. 그래 그렇게 우리는 역사를 산다. 우린 포기를 모른다. 우린 주권자 촛불이다. 무엇을 지켜왔나. 불결치는 노원과 바 백두대간 푸른 줄기 깊고 너른 바다 아름다운 땅과 하늘 새들의 노랫소리. 우린 무엇을 꿈꿔왔나. 여기 이 땅에서 천년 역사 많이 지켜 싸워왔네.
네, 지금 방송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지선 사회자가 오늘 재판이 있어서요. 이어지는 윤미향과 나비 효과는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구산하라고 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윤미향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파면. 네, 멋진 또 네. 나비 응원봉을 만들어 오셨어요. 원래 이 응원봉이 쓰였던 가수님께는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는 분이기도 해서 나비를 안에 붙여서 요즘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유 중에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 하나가 바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나비를 달아드리기 위해서도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돼야 된다. 라는 네. 목소리를 내오고 있습니다. 아니 응원봉이 저렇게 네. 창조적으로 진화 발전하는 게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화면을 잘 보여주십시오. 네. 네, 대표님 드디어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고 떠받쳐온 이 검찰과 언론이라는 양대 축으로부터 정말 집요한 괴롭힘을 당한 분이 또 윤미향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탄핵소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네. 그 현장에서 멘붕 상태가 됐어요. 204표 딱 하는데 200까지는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엔 들리지가 않았어요. 옆에서 뭐 제 짝꿍 남편도 팔짝팔짝 뛰고 뭐 난리가 났고 한데 저는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약 한 1분 동안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순간 어셨군요. 네, 네. 그랬다가 눈물이 왈까 쏟아졌고 근데 제 문제보다도 촛불행동 을 지난 2년 반 동안 이끌어왔던 김민웅 대표님, 권호혁 대표님 그리고 늘 처음과 끝 이후에까지 그 현장을 지키고 돌보고 했던 자원봉사자들 또 그 네. 음향 시스템 무대 이런 분들이 먼저 또 떠올라서 막 달려갔는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무대까지 가면서 이 길이 이렇게 멀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반은 풀렸다. 네. 한이 반은 풀렸다.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회복하는 것은 길은 윤석열 탄핵뿐만 아니라 그 너머 윤석열이 망쳐 넣었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말로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피 흘리면서 만들어가려고 했던 자주 독립의 나라 네. 또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또 그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권과 평화가 제대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싸웠던 수많은 민주투사들 그리고 늦었지만 90년대부터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기 전에는 해방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해야 비로소 우리는 해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면서 싸우셨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강제노동 피해자들, 네. 원폭 피해자들 이분들의 문제가 원상회복 조치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윤석열 탄핵의 완성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과거를 답습하면 안 되잖아요. 네, 윤석열이 퇴행시켜 놓았던 역사 그리고 사회의 민주주의 이런 네. 것들을 다 원상 복귀하고 전진 발전시키는 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그렇습니다.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약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더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이 얼마나 분단이 더 고착화됐습니까? 거의 맞습니다. 뭐 적대적인 관계로 달라졌으니까 이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금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또 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는 사실은 외교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한번 잘못해버리면 그 잘못된 것을 풀어가는 노력들 시간들 어마어마한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65년 한일협정 아직도 우리가 그 굴레 속에 있죠. 2015 한일합의라는 것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거기로서도 우리가 모든 굴레를 벗겨낼 수 있을지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배상 청구를 해서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내렸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처음 듣는 희한한 그런 문제로 이것을 타결 지으려고 했던 완전히 끝난 건 아직 아니어서 네.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선언하고 일본 정부에게 조공으로 바쳤던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원상 회복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라는 질문들을 갖게 되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사실 이제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맞습니다. 일본이 계속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나 한일 협정을 자꾸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과제가 아름찬 것 같습니다. 네, 아름차고 지금 헌재가 우선 탄핵안을 빨리 가결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 여론 또 국회는 국회들의 노력들 또 재외 동포들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그동안 목소리를 냈던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전국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그냥 정당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또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전히 그냥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권자의 목소리가 정치에 실리지 않으면 이건 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보여줘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광장이 또 정치의 직접적인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전현직을 통틀어서 촛불대행진에 가장 열심히 출석해주신 우리 촛불의 대표적인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시고 네. 우리 촛불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든든한 동지이기도 하십니다. 윤미향 대표님께서 이 촛불 국민들과 함께 탄핵 가결의 순간에도 여의도에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현장 연설 장면이 있다고 해요. 이 연설 한 장면 보고 가시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운동을 죽였던 항소심에서 유죄로 만들었던 마용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판사를 윤석열은 대법관으로 추천했습니다.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가 행한 일입니다. 즉각 철회해야겠죠. 아 정말 우렁차시고 목이 더 쉬셨어요 대표님. 왜냐하면 다 피곤하시잖아요 지금. 저도 좀 피곤하기도 했어요. 매일매일 집회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녹사평역에서 그 촛불 집회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국회의원 현직이었을 때죠. 그때부터 촛불 집회 참석을 했는데 아니, 사실 현직 국회의원이면 정말 바쁘시기도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또 촛불을 열심히 나오셨는지 중요했으니까. 그 마음이 뭘까. 윤석열 정부가 계속하는 한 제 30년도 무너지지만 제가 그 피해자들의 죽음 앞에서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실현할 수 없다라는 절박감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촛불 집회를 시작하는 그 현장에 나온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의원은 담아서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국회의원의 과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시민들이 있는 곳에 현장에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 시민 속에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건 저에게 사실은 영광이죠. 영광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촛불 국민분들께서 막 국회에 저희가 갈 일이 있으면은 저도 뭐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국회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고민 나누면 윤미향 의원이 있잖아. 한번 이야기해봐. 막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우리 국민분들이 늘 편하게 찾는 또 우리의 의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할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너무 많아요. 네,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탄핵을 가장 우려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가결되니까 뭐 아쉬움을 미친 듯이 표출하고 있어요. 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의 반응을 좀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본도 아주 긴장했겠지만 저는 뭐 미국은 민주 정치가 실현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기사도 나오고 한국에 보도도 됐어요. 근데 그 일본 뒤에서 미국도 굉장히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계속 저도 이야기를 했고 또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그냥 한일 관계가 아니라 한미일이라는 삼국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으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한일 과거사도 또 윤석열 정부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보려면 한일 관계를 넘어서서 한미일 관계 속에서 보아야만 그게 제대로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이 탄핵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일본의 인식 넘어
네. 이 너머에는 미국의 인식도 곁들여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로 우리가 지금부터는 봐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러나지만 네. 사실은 그것은 미국의 시각이 포함된 네. 일본의 입장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본 아사히 신문부터, 아사히 신문은 약간 조금 진보적인 신문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이 한일 과거사 문제, 또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아사히 신문이나 또 뭐 마이니치 신문이나 가장 극우적인 산케이 신문이나 요미우리 신문이나 거의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라고 봐야 제대로 일본의 여론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사히 신문에서도 사설을 통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계엄령을 발표한 그 순간부터 탄핵에 이르는 과정까지 한국 신문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사들을 싣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 소식인데 이걸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추적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그게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일본의 국익에 이 윤석열 정부가 건재하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거꾸러지느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핵심적인 그런 이익이 거죠. 걸려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일본이 누린 것은 어마하게 많죠. 우린 거의 갖다 바쳤으니까. 종속되고 굴종하고, 무엇보다도 일본에게 가장 없앴으면 좋을 한일 과거사 문제를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우리가 다 청소해줄게, 세탁해줄게.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우리랑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군사 동맹도 하고 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자라고 마치 그 집단들이 뒷골목에서, 흔히 말하는 뒷골목에서 으쌰으쌰 하던 집단들이 네. 어깨동무하고 과시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들 앞에 윤석열이 계엄령이라는 걸 발표했고, 다행하게, 아니 그들은 한국의 주권자들의 이 민주의식을 놓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소평가한 네, 거죠. 과소평가한 거죠. 자기들이 그동안에는 한국의 정권에 대해서 그들의 영향력이 그대로 먹혔으니까 하는 대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밑에서 그동안에 한국 사회를 만들어 오고 민주화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 주권자들의 목소리, 주권자들이 만들어 왔던 이 자랑스럽고 존엄의 역사, 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 따라서 뭔가 기대를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보도들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보도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아사히 신문은 15일에 사설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탄핵 소식을 전하면서 앞으로 한국 정치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공격하고 부정하는 심각한 분열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해요. 그러면서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들 사이에 큰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근데 신뢰 회복의 책임이 나야당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국민들이 탄핵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회복해야 되는 책임은 야당에게 민주당에게 있다. 그렇죠. 이런 주장. 이거 아까 중앙일보 사설이랑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논조들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관심 있는 산케이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산케이가 또 유명하잖아요. 산케이는 북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남북의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 악의적인 극우적인 논리로 기사를 그렇게 쓰고 있는 그런 언론인데요. 산케이조차도 한동훈 대표가 사임한 것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개선되는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표현을 해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반일 정치였다라고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서 그들의 한일 관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상의 정치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우리 한국의 주권자들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 그 이상을 넘어서기를 늘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우리 주권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더 자주 독립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이 과거사 그렇죠. 문제에 네. 일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길 바라지 그런 않았습니까? 거죠. 네, 그런 거죠. 아직도 기억해요. 2015 한일 합의가 끝나고 나서 촛불
우리 촛불 시민들이 결국은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던 게 문재인 정부였죠. 한계가 네, 참 그렇죠. 우리가 아직도 뭐 현실 정치에서 그 한계점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5 한일 합의를 해결하는 어떤 과정에서 TF팀을 만들었고, 그 TF팀이 한일 2015 위안부 한일 합의에 대한 조사를 했고,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2017년 1월에 어떤 발표를 하냐면은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대국민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그 위에 진전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후속 그렇습니다. 조치라든지 이런 게 문재인 많이 정부 없었죠.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선언과 그런 것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게 실천 과정에 있을 때는 진전되지 못했거든요. 그게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서자마자 어떤 조치들을 했냐면 선언은 되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어떤 외교적인 조치로 해버렸을 경우에는 돌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선언은 그 다음 정권이 그걸 구속력이었기 번복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때문이군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상계인은 이것을 반일 대통령이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프레임을 하는 거군요. 네. 이거는 약간 윤석열 이후에 차기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이상을 하려고 하면은 네. 가만두지 않겠다. 네. 여전히 압박을 하겠다라는 그런 여론을 어떻게 작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요미우리는 특이하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일본 시민들에게. 일본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이 앞으로, 그리고 탄핵 이후에 전국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본 국민의 66%가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요미우리가 발표를 한 거죠. 저는 약간 이런 여론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본 국내에 저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에게 실제 여론이 어떻냐를 묻는 의도보다는 그렇죠. 이걸 통해서 경고하고 각성하고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그런 거죠. 여론조사의 네. 의도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 탄핵 이후에 이런 것을 우리는 거꾸로 탄핵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외교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일본의 극우들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것을 긴장하고 있구나. 거꾸로 우리는 해석하고 읽어나가는 방법들,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이한 거는 지금 일본 외무성 장관도 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가 한일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외무성 장관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 굉장히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표시하고 있는 거네요. 윤석열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죠. 한마디로 윤석열을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일본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이 탄핵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 정국을 내보이면서 민주당 니네 한일 관계 개선을 혹시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냄새도 풍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한일 관계 개선되길 원하지, 한미 관계 개선되길 원하지, 그럼 잘해라 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이쪽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게 단순히 불안과 초조함의 표현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된 여론전이다. 네. 그리고 하나 이제 그 마이니치 기사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을 해서 이 탄핵 이 즈음에 방문을 해서 일본 방위성 장관과 만났다. 그래서 한국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미국의 국방 책임자들이 한국의 탄핵 국면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거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전쟁의 위협을 만들어 왔고, 일본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였죠. 굉장히 맞습니다. 요리하기 쉬운 대통령이었죠.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그렇죠. 대통령이 있나 싶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미국이 원하는데 다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15일에 이런 일본의 보도들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정말 탄핵은 우리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기점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역시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노력이 새로운 한미일 관계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을 만들어낸 것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인식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이 탄핵이 단순히 내란을 막아낸 것뿐만이 아니라 네. 동북아에서 전쟁을 막고 네. 평화를 지켜내고 네. 이걸 완전히 평화체제 통일체제로 전환시켜내는 데서도 네. 매우 중요한 기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대한 맞아요. 일을 해낸 거구나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그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지난해 11월에 페루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일 조정 사무국 설치가 합의가 됐어요. 한일 조정 사무국. 네. 한미일 관계를 동맹을 심화시키기 위한 그런 한일 조정 사무국 설치가 합의가 됐는데 이게 이제 곧 그걸 제도화하려고 했던 단계였거든요. 이 한일 조정 사무국이라는 게 지금 한국과 일본은 사실 동맹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동맹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정례적인 논의 체계를 갖추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그런 삼국 협력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이 페루 협의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걸 제도화하려고 하는 바로 직전인데 윤석열의 계엄을 발표해버린 거죠. 너무 좋은 네. 일이군요. 윤석열 고마워. 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을 날리면서 네. 이 음모, 거대한 네. 동북아 전쟁 네, 음모를 그렇습니다. 날려버렸다. 네.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은 초대형 복합 위기다.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이 미 국무부 한국 국장을 지냈던 에번스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한반도 네. 문제는 굉장히 유명하죠. 에반스 네, 리비요. 에반스. 이 사람도 한미 관계를 뒤흔들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다라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헌재 어떤 판결 결정 이후를 넘어서서 우리가 앞으로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민족의 자주권,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과 미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우리가 오히려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이 탄핵 전국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갈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종미, 종일, 네. 그러니까 종속되어서 종노릇하는 것을 네. 습성처럼 했는데 새로운 동북아 평화 시대에서는 우리 주권자 국민이 외교적인 네. 이 지평을 네. 새로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미국, 네. 일본 이 반응들이 이제 막 소개가 됐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이 탄핵의 사유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압력을 네. 넣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에반스 이런 사람들도 등장해서 네. 뭐 탄핵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니 충격적이다 이렇게 VOA 보도를 네. 통해서 여과 없이 드러냈고 이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 안에 포함된 적이 없다 이렇게 한미동맹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좀 냈는데요. 유명 대표님께서 좀 논평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되는 건데 탄핵이 가결되는 전날, 그러니까 되기 전날 그 국회에서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민주당 국제협력위원회에서 어떤 성명을 발표했냐면 강선우 위원장님 이름으로 우리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더 강화해서 이 윤석열 내란 사태를 수습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 내란하고 한미 동맹 강화하고 뭔 연관이 있다고? 사실 좀 뜬금없다고 네, 느껴지긴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이 탄핵 국면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도 미국의 입김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미국이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을 혹시 계속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도 역시 친미 라인, 친일 라인이 다 있잖아요. 그들이 가만둘 나라들이 아니죠. 근데 친미 라인을 더 강화해서 혹시 탄핵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혹여
정말로 우리 주권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정부 수립이 아니라 여전히 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외세의 입김이 강화된 그런 정부가 수립된다면 그건 또다시 혼란 전국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치권에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망쳐진 그런 우리 민족의 자주, 평화, 통일 그 원칙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주권자들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가면서 여론을 모아가면서 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탄핵 이후를 미국도 일본도 자기 이해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장으로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국민들의 어떤 주권 의지가 폭발해서 혹여라도 미국과 일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까 봐 벌써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까 아사히나 뭐 산케이 신문들의 반응, 격렬한 반응들로 또 한미 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를 제가 일본 기사에서 그것도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이 한 발언을 기사로 그대로 싣는 것을 보면서 야, 이들이 이 탄핵을 통해서 이 탄핵 정국을 통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이미 물밑 작업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좀 우려를 갖게 되었고요. 이것을 그대로 과거처럼 답습한다면 이건 우리가 그동안 실패했던 그런 정치들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외교, 국민들의 굳건히 믿는 자주독립의 외교의 길을 좀 모색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대표님 한 가지 이야기만 더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윤석열 정부가 유독 2025년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3.1절 기념사에서 2025년을 언급을 하면서 강조를 하기도 하고 박철희인가요? 주일대사 주일 한국대사 새로 내정됐을 때 2025년을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도약 시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유독 2025년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우리도 기대가 남달랍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좀 남다르신 거죠? 광복 80주년이죠. 네. 그렇네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김복동 할머니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김복동 희망 공동대표니까 김복동 할머니가 했던 말씀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제대로 식민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면 일본이 제대로 그 일본의 전쟁에 동원되어 갔던 강제로 동원되어 갔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방되지 않은 것이다. 80년이에요. 그로부터 과연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할 2025년 내년에 피해자들이 우리는 정말 이제 해방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아, 이제 우리가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해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출발이 지금 탄핵인 거고요. 그 다음에 65년 한일협정이라는 박정희 정권이 정말로 일제 식민지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에 전제되지 않고 경제협력의 방식으로 했던 1960년 한일협정. 그거로부터 벌써 60년이죠. 그렇네요. 벌써 시간이. 제대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수교가 그렇게 엉터리로 그런 경제협력 방식이라는 것으로 수교가 체결되었다면 지금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한일 관계를 어떤 것에 기초해서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거는 바로 일제 식민지에 대한 완전한 책임과 해결, 반성. 그 속에서 피해를 봤던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그것이 시작이 되죠. 거기에는 저는 남북의 관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북은 일본과 수교가 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은 끊임없이 일본은 끊임없이 북과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들을 보고 있잖아요. 이 과거사 문제와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이 남북이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난 시절에 아무리 남북이 어떤 긴장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남한 정부도 북한 정부도 남북이 서로 민간 단체에서 이 과거사를 가지고 만나고 교류하는 거 연대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윤석열 정부처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도
저희들이 왔다 갔다 만나고 하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승인을 했어요. 아,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이건 몰랐습니다. 보수 정부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아주 무지몽매한 역사 인식. 완전 일본 정부네요. 윤석열은 그냥.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은 65년 한일협정도 다시 원상 회복해서 새로운 그런 식민지 책임을 받아낼 수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고요. 2015 한일 합의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정치적으로도 2015 위안부 한일 합의 무효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결의 채택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조치들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화해치유재단이 받았던 10억 엔이란 돈이 아직 여성가족부 안에 양성평등기금 안에 104억 원이 묶여 있어요. 그것도 내년에는 돌려주고 우리나라가 드디어는 일본으로부터 자주적인 독립을 했구나 네. 라고 하는 그런 해방감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하고 싶고요. 하나 제가 드렸던 그 조세희 탄광 혹시 바다 사진 좀 띄워줄 수 있어요? 무섭죠? 이 사진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네, 이 바다에 저 두 기둥 있는 이 바다 밑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수장돼 있습니다. 유해가. 그러니까 지금 바다 안에 네. 탄광을 만들었는데 네. 그 탄광을 만들 때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했고 네. 여기서 그대로 수장당했다는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지금 136명의 조선인 노동자 유해가 저곳에 수장돼 있고요. 물론 일본 노동자 47명의 유해도 밑에 수장돼 있어요. 근데 안 알려져 있었어요. 그동안. 저 사진은 작년에 제가 국회의원 1대 국회에서 전시회했던 사진의 모습인데요. 네. 상상해 보세요. 야마구치 현에 있는 한자로 장성이라는 그래서 조세이 탄광인데 거기에 끌려가서 노동을 하다가 1942년도에 저렇게 수장이 됐어요. 그럼 그 뒤에 해방이 됐으면 우리나라 정부는 당연히 저 유해 발굴을 일본 정부에 요구를 했어야죠. 너무 끔찍하네요.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사회적 참사를 이야기하면서 왜 구조하지 않는 나라냐 우리는 도대체 정부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국가는 그동안 외교는 자국의 국민의 국익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기 위한 외교 노력, 외교적인 노력 얼마나 했던가. 자국의 국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얼마나 했던 나라였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내년에는 저 유해들도 다시 고향으로 가족들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다행히 47명의 일본인 노동자들의 유해가 저기 수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이 지금 저것을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이죠 16일 그 일본 언론에 어젠가요 16일이 네, 어제죠. 16일입니다. 어제 16일 언론에 유가족협회에서 일본 유가족협회에서 지금 계속 잠수대가 저곳에 가서 그 탄광 속에 들어가서 유해를 조사하고 하는 보도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유가족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이 민간의 영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 유가족협회 회장이 발언했던 것이 어제 신문에 실렸는데 이 유가족들, 이 유해가 저 바다 밑에 수몰되어 있는 한 그 가족들에게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내년 80년 전쟁이 일본으로서는 종전이잖아요. 네. 전쟁이 끝난 지 80년에는 반드시 저 유해를 발굴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 저 조선인 136명의 유해가 저 바다에 그대로 수장돼 있는 한 저 피해자들에게는 광복이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는 해일 것 같습니다. 저 친일 적폐 세력들은 한일 수교니 이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더 일본의 종속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친일과 분단에 기생했던 자들을 청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주권자의 주권의식을 널리 떨치는 그런 뜻깊은 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계엄 이후에 대법관에 마용주라는 인간을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자인지 굉장히 악랄한 자라고 하는데 대표님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시겠지만 제 재판에서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기소했던 7가지에 대해서 무죄 극히 일부 유죄를 네. 때렸어요. 그런데 2심에 검찰은 그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별도의 증거가 네, 없었죠. 심지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도 검찰의 주장을 옹호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탄핵하는 증인 진술들이 계속 재판 진행 내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일부 유죄 나온 게 무죄가 나오는 게 그렇죠. 맞았을 오히려 텐데요. 우리는 네. 일부 유죄 나왔던 것이 완전 무죄로 나와서 모두가 무죄될 것이다라고 2심에서 기대를 하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판을 임했어요. 일부 유죄 나왔던 것을 다 증거 자료를 증명해 가면서 했고요. 그런데 마영주 판사는 일부 유죄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크게 오히려 돌리고 보조금이라든가 심지어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모으기 위한 조의금까지도 기부금 분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회 통상적으로 진행되어는 조의금을 모은 것조차도 기부금 분법 위반이다라고 유죄 판결로 돌려버렸어요. 무죄 나왔던 것을 또 추가로 유죄로 그런 만들어버린 겁니다. 장본인이 저 마용주군요. 저는 그래서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마용주 판사를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대법관을 그렇습니다. 임명했다는 거잖아요. 추천했다라는 거죠. 아, 파렴치합니다. 아직 임명되진 않았고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사람은 암살 체포 명단에 포함시키고 이렇게 윤미향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사람은 대법관으로 추천한 이것이 바로 내란을 전후해서 윤석열이 자행했던 일이었다. 전 이건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대법관에 이런 사람이 거네요. 올라간다면 역시 혹시나 정치적인 판결로 마지막 사법부의 정의를 호소하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런 우려를 생각해서 이 부분은 내란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진행된 윤석열의 정치 행위였기 때문에 취소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불법적이고 아주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마용주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함께 심판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민주당 의원들, 정치인들이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재판에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얼마나 많이 기소되었습니까? 근데 이 대법원에서 이런 정치적인 판결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저는 사법적으로 제대로 잡는 노력들 이것을 역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오늘 윤미향의 나비 효과 이렇게 네.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윤미향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나비 효과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